2026년 5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묶었습니다. 벌써 8호의 연속 동결입니다. 경기가 이렇게 어렵다는데 왜 금리를 내리지 않는 걸까요? 한국은행이 무능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질문 하나로 경제학의 심장을 열어보겠습니다. 맨큐 경제학 10가지 원리 중 첫 번째,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경제 뉴스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고요. 경기도 살리고 물가도 잡고 집값도 안정시키고요. 그게 안 되는 건 무능하거나 게으르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경제학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걸 동시에 이루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구조가 원래 그렇게 생겼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자원은 항상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돈도 시간도 사람도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얻으려면 반드시 다른 하나를 내줘야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바로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트레이드 오프, 우리말로는 상충 관계라고 부릅니다. 말은 어렵지만 뜻은 아주 단순합니다. 무언가를 얻으면 그 대가로 다른 무언가를 포기하게 되는 관계. 딱 이 한 줄이 전부입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트레이드 오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험 전날 밤에 게임을 하면 그 시간만큼 공부를 포기하는 겁니다. 월급으로 여행을 가면 그 돈으로 할 수 있었던 저축을 포기한 거고요. 선택이라는 건 결국 무엇을 포기할지 정하는 일입니다. 경제학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입니다. 누가 점심을 공짜로 사줘도 그 시간과 관계라는 비용은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거죠. 공짜처럼 보이는 것일수록 대가는 더 교묘하게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료 배송을 생각해 보세요. 배송비가 사라진 게 아니라 상품 가격 어딘가에 녹아 있는 겁니다. 정부의 무상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돈은 결국 누군가의 세금에서 나온 거니까요. 개인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국가도 똑같은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경제학 교과서는 이걸 총과 버터라는 유명한 비유로 설명합니다. 총은 국방을, 버터는 민생,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뜻하죠. 한 나라의 예산과 인력은 정해져 있습니다. 국방에 돈을 더 쓰면 복지와 민생에 쓸 돈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버터에 몰아주면 안보가 약해질 수 있죠. 둘 다 100점을 받는 방법은 안타깝지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 고민을 그래프 하나로 그려냈습니다. 이름하여 생산 가능 곡선입니다. 가로축에 버터, 세로축에 총을 놓고요. 한 나라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대한의 조합을 곡선 하나로 이어놓은 겁니다. 이 곡선 위의 점들이 바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메뉴판입니다. 곡선 위에서 총을 늘리려면 반드시 버터 쪽을 줄여야 합니다. 곡선 바깥은 아무리 원해도 지금 능력으로는 갈 수 없는 영역이고요. 트레이드 오프가 눈에 보이는 순간입니다. 그럼 곡선 안쪽은 뭘까요? 자원이 놀고 있는 상태, 즉 비효율입니다. 공장이 멈춰 있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못 구한 상황이죠. 이때만큼은 총과 버터를 동시에 늘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곡선 위에 도달하는 순간 다시 냉정한 선택의 세계가 시작됩니다. 사회 전체로 넓히면 더 큰 트레이드 오프가 나타납니다. 바로 효율성과 형평성의 충돌입니다. 효율성은 파일을 최대한 크게 키우는 것이고요. 형평성은 그 파일을 최대한 공평하게 나누는 겁니다. 문제는 나누는 과정에서 파이가 작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금을 올려 복지를 늘리면 분배는 좋아지지만 열심히 일하고 투자할 의욕은 줄어들 수 있거든요. 반대로 성장만 좇으면 격차가 벌어집니다. 어느 나라든 이 둘 사이 어딘가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트레이드 오프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말이 아닙니다. 대가를 정확히 알고 선택하자는 어른의 사고법입니다. 자, 그럼 이 안경을 쓰고 진짜 현실을 보러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은 한국은행입니다. 2026년 5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5%로 묶었습니다. 무려 8호의 연속 동결입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내릴 때도 됐다는 아우성이 컸는데도 말이죠. 먼저 기준금리가 뭔지 짚고 가겠습니다. 쉽게 말해 나라 전체 돈값의 기준이 되는 금리입니다.
이게 내려가면 대출 이자가 싸져서 시중에 돈이 활발하게 돌게 됩니다. 반대로 올라가면 돈줄이 조여지죠. 지금 경기는 분명 힘듭니다.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기업들의 투자도 움츠러들었죠. 금리를 내리면 대출 부담이 줄고 소비와 투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당장 내리는 게 답 같습니다. 그런데 저울의 반대편에 물가가 앉아 있습니다. 2026년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6%였습니다. 2024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를 훌쩍 넘어선 상태죠. 이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시중에 풀린 돈이 물가를 더 밀어 올릴 수 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뛰면 서민들의 실질 소득이 깎이는 셈이 되죠. 경기를 얻는 대신 물가 안정을 내주는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그렇다고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면요. 이번엔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가 더 얼어붙을 수 있죠. 물가를 얻는 대신 성장을 내주는 정반대의 트레이드 오프가 기다립니다. 그래서 나온 답이 바로 동결이었습니다. 8호의 연속 동결은 게으름이 아니라 치열한 계산의 결과인 겁니다. 경기와 물가, 어느 쪽도 포기할 수 없으니 저울 한가운데 서 있는 거죠. 동결은 선택을 미룬 게 아니라 절충이라는 선택을 한 겁니다. 이제 금리 뉴스가 조금 다르게 보이시나요? 금리 동결이라는 네 글자 뒤에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내줄지에 대한 국가 단위의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바로 트레이드 오프라는 안경으로 본 세상입니다. 두 번째 현장은 최저임금 협상 테이블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3,12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작년보다 290원, 그러니까 2.9% 오른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엔 아주 특별한 사연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17년 만에 노사가 합의로 결정했다는 점입니다. 보통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끝까지 맞서다 표결로 갈라지기 일쑤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양쪽이 서로 한 발씩 물러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면 뭐가 좋을까요? 당연히 저임금 노동자들의 지갑이 두둑해집니다.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고 경제가 도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노동계는 늘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어김없이 대가가 붙습니다. 인건비가 오르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집니다. 감당이 안 되면 직원을 줄이거나 키오스크로 바꾸거나 가게 문을 닫게 되죠. 임금이 올라도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번 2.9%는 역대 7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과거엔 한 해에 16.4%까지 올린 적도 있었죠. 그에 비하면 이번엔 정말 조심스러운 걸음이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경기가 어렵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이번 합의를 트레이드 오프의 언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노동자는 소득 인상분을 조금 양보하고 대신 일자리의 안정을 지켰습니다. 사장님들은 인건비를 조금 더 부담하고 대신 사회적 갈등이라는 비용을 줄였죠. 양쪽 다 무언가를 내주고 무언가를 얻은 겁니다. 그럼 2.9%가 정답이냐고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트레이드 오프의 세계엔 모두가 만족하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무엇을 포기하는지 서로 알고 내린 합의라면 그건 적어도 좋은 선택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만약 트레이드 오프를 아예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대가 없이 모든 걸 다 주겠다고 하면요. 역사는 그 결말을 이미 2번이나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는 베네수엘라입니다. 한때 남미에서 가장 잘 살던 산유국이었죠. 정부는 재정이 부족한데도 무상복지를 계속 늘렸습니다. 그리고 모자란 돈은 그냥 새 돈을 찍어서 메꿨습니다. 그 결과는 인류사에 남을 초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한때 수백만 %까지 치솟았죠. 빵 하나를 사려면 지폐를 자루째에 들고 가야 했습니다. 화폐가 종이 조각이 되면서 국민 수백만 명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두 번째는 짐바브웨입니다. 이 나라도 재정의 구멍을 돈 찍는 기계로 막으려 했습니다. 결국 100조 짐바브웨 달러라는 전설의 지폐까지 등장했죠. 그런데 그 돈으로 살 수 있었던 건 계란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두 나라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원리를 국가가 통째로 무시한 겁니다. 대가 없는 선택처럼 보였던 것들의 청구서가 몇 년 뒤 물가라는 이름으로 날아온 거죠. 트레이드오프는 무시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잔인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결국 뭘 해도 뭔가는 포기해야 한다는 거잖아 하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엔 희망적인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곡선 자체를 바깥으로 밀어버리는 방법이 존재하거든요. 바로 기술과 생산성입니다. 같은 자원으로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게 되면 생산 가능 곡선 전체가 바깥으로 이동합니다. 총도 버터도 어제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도체, AI, 자동화가 바로 그런 힘입니다. 실제로 인류는 이 방식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100년 전 농부 한 명이 먹여 살리던 인구와 지금 트랙터와 함께 일하는 농부 한 명이 먹여 살리는 인구는 비교가 안 됩니다. 한국이 반세기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된 것도 이 곡선을 계속 바깥으로 밀어온 결과입니다. 다만 오해는 하지 마세요. 곡선이 커져도 트레이드오프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메뉴판이 화려해질 뿐 여전히 우리는 그 위에서 골라야 하니까요. 선택의 고통은 인간의 숙명이지만 그 선택지를 넓히는 건 우리의 실력인 셈이죠.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고 좋은 선택은 그 대가를 아는 데서 시작된다. 금리 동결도 최저임금 합의도 결국 이 한 문장의 변주였습니다. 이제 뉴스에서 동결, 합의, 절충 같은 단어가 나오면요. 그 뒤에 숨은 저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무엇을 얻고 무엇을 내준 선택인지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이미 경제학자의 눈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이어집니다. 포기한 것의 가치는 도대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경제학은 여기에 기회비용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여러분의 연봉과 시간을 이 개념으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매주 이렇게 경제학 원리 하나씩 현실 사건으로 풀어드립니다. 다음 편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으로 자리를 맡아두세요. 지금까지 코코놈이었습니다.